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월요일 한 주가 새로 시작된 날입니다. 금년도 9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국사, 나라의 일이 어지러운 가운데 코로나는 더욱 창궐하고 있고, 주말에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 언짢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선은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나가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살신성행하겠다 하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놀랍고 한 그런 뉴스도 겹쳐 있었습니다. 오늘 월요일 장기표 선생을 모시고 장기표의 직격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코로나 대비에 대해서 이 정부가 계속 헤매고 있고, 어제는 정세균 총리가 실토를 했어요. 세계 30개국에서 금년 또는 내년 초에 전부 파이자나 이런 데에 그 백신을 접종하도록 돼 있고, 미국은 부통령이 어제 그저께 직접 공개적으로 접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7월에 이게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신을 구독하는 걸 소홀히 했다,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 코로나 정책이 이게 K 방역이 이제 실패했고,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역력하고,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장 대표가 한번 직격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오래 전부터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이 겨울철에 활성화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좀 더 많아지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 통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또 이런 데로부터 관심을 좀 질병으로, 코로나로 좀 돌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K방역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모범을 보인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특히 이 백신 이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는 백신을 미리 왜 구입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다음에 우리는 구입 계약을 하려고 그랬다, 지금까지 늦춰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러다 엊그저께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가 100명 이내라서 뭐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늦췄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변명이고, 결국은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상당히 은근히 즐겨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을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는 지금 이미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확보량이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양의 3배, 4배, 5배, 미국, 영국 같은 나라도 3배, 4배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무슨 뭐 1000만 명분이 뭐 내년 2월달까지 되니 안 되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지금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정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질병 때문에 정말 공포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이 식당들 의자를 딱 한쪽에 몰아놔놓고, 의자 올려놓고, 다방 같은데 의자 몰려놔놓고 줄까지 다 지난 것을 보면서 주인들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쨌든지 뭐 아무리 거리두기가 중요하지만 역시 백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보하는 거를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늦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국민이 저는 용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마 이 국민의 분노 때문에도 서두르도록 우리가 정부에다가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방역의 실패는 작년 6월 달에 우한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전염되어 왔는데,
이때 1차 그 창궐 팬데믹은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의 모든 정치적, 도의적, 보건적 책임을 다 물어가지고 그래도 거기 책임자가 지금도 현재 구속되어 있죠. 여기 성공했습니다. 이놈 신천지 때문에, 대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8월 중하순 이후에 2차 팬데믹은 8월 15일 그 집회 때문이다. 그 집회를 주도한 사람, 그리고 그 집회 참가한 사람들을 살인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민주당 그 원내대표를 비롯해 간부들이 살인 집단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7월 말에 휴가철에 전부 휴가 가라. 그리고 무슨 뭐 쿠폰도 뭐 나누어주고 그래 이게 결정적으로 8월 12일부터 늘어나가지고 그 15일 이후에 더 늘어났다. 그 15일 참가자 때문에 15일에 늘어난 게 아니라 이미 7월 말 8월 초에 정부의 이런 느슨한 회의 때문에 이런데 이것도 전부 둘러 씌우는데 일단 성공했지요. 두 사람이나 구속되고. 그런데 이번에 이 3차 창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똑똑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토요일 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데 자기가 그게 투신하겠다. 그리고 이 정권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당선자를 내지 않으면 이 폭주를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정권의 심장부에 내가 이 칼을 꽂겠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힘 당 내부에도 동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당 대표가 직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국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범죄로 참 이 말하기 어렵지만 자살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이랬으면은 거기다 또 여당은 또 후보를 못 내기로 여당의 책임이 있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말하자면 다시 재선거를 하게 될 때는 즉 보궐선거를 하게 될 때는 후보 안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그 뭐 개정 절차가 또 아주 난센스적인 일을 해가지고 그랬으면은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당연히 뭐 야당이 이기고도 남아야 되죠. 그러나 그게 만만한 선거가 아닙니다. 특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조직선거이고 또 서울시에는 시장도 시장 권한대이지만 민주당 또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장이 민주당 또 95% 서울시의원이 민주당 또 95% 구의원이 전부 민주당 그러다 보면 또 통반장도 민주당 절대로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말하자면 득표력이 있는 유력한 후보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씨가 가장 저는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침 얼마 전에 그 안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내가 볼 때는 안 대표가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 한번 고려해 보시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는데 어제 안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이번 서울시장에 나가는 거는 서울시정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부동산 값도 안정시키겠다. 자기가 의사니까 코로나 방역도 제대로 하고 또 부동산도 잡겠다. 이런 목표로 자기는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랬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안철수 씨는 사실 대통령 선거가 아니면 안 나갈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거는 이번에 다음 2022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년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박찬용 대표님 말씀대로 가히 정말로 이 정권 교체를 위한 살신성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뭐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굉장히 헌신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격려해야 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경선 도전은 치루어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 같아서는
유력 후보들이 안철수가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렸으니까 안철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정말 안철수 후보를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말하면 오만과 독선, 이 폭정을 종식시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안철수 후보가 나섰으니까 야권은 정말로 전부 다 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안철수 대표를 보고,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있는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하려고 그러면 국민의힘 당에 들어오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잖아도 그 국민의당 들어갈 것도 뭐라고 독자 정당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만에 하나 경선을 하더라도 국민의당 후보 또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경선하는 게 옳지, 뭐 꼭 당에 들어오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별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와 그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벌떼처럼 들어 일어나가지고 그냥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그냥 한 줄로 서가지고 변절자, 배신자, 너의 가는 길은 결국은 이제 정계를 떠나는 길이다. 이래가 온갖 욕설을 그냥 퍼붓는데 그 심리 상태는 겁이 좀 나는가 봐. 겁이 나니까 이제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야권에서 서울시장 나오는 거 비난할 수 없지요. 그게 자기 당 소속의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 있게 되고 그들의 당은 당규에 의하더라도 그 사고로 자당 후보가 낙마했을 때는 자당 단체장이 후보 내지 않도록 되는 거, 이걸 개정 절차도 내가 보니까 불법해요. 그 정적수 미달로. 그런 정당의 사람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들이 욕설을 퍼본다 하는 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게 현혹되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지금까지 정계 발의된 이후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무렵부터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을 본받아야 된다. 일본의 도쿄도지사는 전통적으로 여당 후보를 안 내는 게 어떤 관례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민사당이나 이 자민당하고 가까운 쪽 후보를 자민당이 지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이 도쿄도지사의 자민당도 지지했다, 뭐 민사당도 지지했다, 이래가 바둑판처럼 그 후보 옆에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가 많은 후보가 반드시 되게 돼 있다고. 지금 동경도지사 고위께도 이 원자민당이었지만 자기가 독자적인 작은 당 만들고 지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단일화되는 방법이 지금 장 대표 말씀대로 국민의힘 당도 후보를 내고, 그리고 국민의당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이렇게 경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당대당 후보끼리 경선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냥 합해갖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너무 고집하지 말길 바랍니다. 일본에 예 비춰본다면, 그래? 안철수 후보가 지지도가 훨씬 높구나 하는 확인되는 순간에 그럼 우리 당은 후보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야지요. 뭐 지금 말씀대로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인 것이, 뭐라 그랬다고요? 김종인 대표가?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굉장히 좀 떨떠름하게 말씀을 했죠. 떨떠름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찍어내리는 소리인데, 좌우간 장 대표도 그 당적을 가진 원로 당원이시니까 김종인 대표한테 좀 경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침 제가 이 아침에 텔레비를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그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금 후보로 나선 우상호 의원이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민주당이 아직도 뭐 이미 알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나 말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박원순 시장님의 뜻이고 또 서울시장의 전통적인 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가지고 돈을 몇백억이나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더 합하면 뭐 800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말이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지금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책임 있는 당, 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상호 의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제대로 한번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이 정당이 전부 다 민주당 지도부 이낙연 대표부터 해서 제대로 한번 사과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차 피해다, 제2차 피해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서울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엄중하게 저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모독하고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권 세력 안에는. 예. 자간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야권 단일 후보의 향방을 아마 지켜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마침 제정신 박힌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이홍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차관 직전에 그 택시 기사를요, 폭행을 해가지고 뭐 시비가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경찰에서 그냥 그대로 무혐의 처리하고 말았다는데, 그런 사람, 이것도 변창흠 씨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은 그 말하는 게 보통은 여기서요, 구의역 그 사고에 대해서 걔가 뭐 실수를 해서 뭐 그렇다, 그 말보다도 더 나쁜 것은 실수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거 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깔아뭉개 부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뜻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그 외에 또 뭐 이 사람이 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저 텔레비 나오는데 보니까 한 5명 중에 뭐 6명 중에 3명을 자기 그 대학 동문인지 다 채워놔 놓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데 이게요, 국민 여러분, 이게 이용구 차관이나 변창흠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게 이 정권이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 정권. 그래서요, 인사청문회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명 정도 인사청문회 했는데 17명, 뭐 17명 지금은 넘었겠죠. 청문 보고서도 채택 안 했는데 그냥 강제로 다 임명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 2-5달 전에, 그 전에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이제는 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할 때 신상과 관련한 거는 비밀리에 하고 정책과 관련된 것만 공개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지금 뭐 공수처법 때문에 아직 이걸 아마 입법 조치는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불법을 저거 멋대로 감행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여가지고 국민의 돈을 더 많이 빼가는 그런 데만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 정권의 이러한 말하자면 반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 저는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 뭐 그 외에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불거진 게 지금 장 대표가 말씀하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언행, 예. 과거 언행, 그건 본인이 사퇴해야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막무가내로 임명한 사람이 23명이에요. 예, 23명. 23명. 예, 문재인 정권에서 23명. 예. 과거 정권은 내가 숫자를 모르겠는데 23명. 그 변창흠이 같은 사람은 스스로 물러서야 하는데 인성이 아주 심각하게 흠결이 있고. 근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죄송한데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 변창흠 장관도요, 장수 장관이 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권이 그렇습니다. 험결이 많은 고위 장관, 공직자일수록 오래 끌고 갑니다. 왜? 그래야 이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맹종하거든요. 그렇고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정의당의 문제인데, 뭐 대선 오더니 뭐 이상한 말, 뭐 정의당이 인정하면 되고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정의당이 이번에요, 이 변창흠 씨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는 정도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 정의당입니까 이게? 정말로 당명을 바꾸든지, 당명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보정당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진보라는 것은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진보지만은 도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창흠 씨 문제는 이 정도 되면요, 정말로 이 정권이 정말 후한무치한 정권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서 내려와야 됩니다. 무슨 뭐 인사청문회까지 갑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이 기사 폭행한 사건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형사사건입니다. 예, 법무차관이니까 인사청문회 과정도 없고 그냥 덮여져 버린 사건처럼 되어버렸는데, 차관 임명되기 직전에 법무실장을 지내고 몇 달 안 돼가 지금 차관이 되는데, 차관 되기 직전에 집에 야간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서 그 아파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 술이 취해가 이게 기사가 목적지 왔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멱살을 잡았던 거니까 이거 시끄럽게 하느냐고. 근데 이 경찰이 이거를 단순 폭행죄인데 피해자 기사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합의가 됐다. 그러니까 이른바 법률 용어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처벌하지 않겠다, 반의사 불벌죄. 근데 이걸 이래가 경찰이 사건을 경찰에서 그냥 종결해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 경찰의 월권이고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단순 폭행일 경우에 단순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가령 그 경우도 현재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법으로 발효 안 됐으니까 그 경우라도 이건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이 기소 이견이 아니고 불기소 이견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용구 차관의 그날 행위에 적용될 법이 일반 형법이 아니고 특가법입니다. 특가법상 폭력행위. 그 특가법의 폭력행위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검찰에 송치를 해야 돼, 이게. 그런데도 이걸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압력을 가했을 것이고 또 상당한 합의금을 줬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직후에 법무차관이 되고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장이 돼가 옳고 그러다 하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나라의 일이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만일 이게 분노해야 할 일이니까 그 경찰에다 그 사건 빨리 넘기라 그래가지고 그 재조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들이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다음은 이 내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신, 그러니까 재판이 행정법원에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진단과 향방에 대해서 장 대표. 예. 근데 이 윤석열 총장 이 징계에 대해서 뭐 그 부당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뭐 많이 지적되고 비판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징계를 청구권자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이 결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해놔놓고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계량사항이 아니다. 무조건 하고 결재를 하게 돼 있어서 무조건 결재한 거다. 즉 이거는 결재 뭐 하고 안 하고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요 일부러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이 정권입니다. 비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은 무책임. 대통령이요 서명을 해가지고 결재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굳이 변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즉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데 대한 이 국민적인 분노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벗어나겠다고 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아주 이게 또 더 중요한데요. 이런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윤석열 징계를 한 것은 국민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징계가 아주 참 징계한 것을 국민들이 다 박수 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변명을 왜 내놓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처럼 청와대가 볼 때도 이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한 겁니다, 이게.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싶은데도 왜 윤석열 총장을 징계를 했을까요? 이것은 너무너무 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요, 수사밖에 생겼거든. 기소는 되지 할 수 있습니다. 기소는 안 되지만 수사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공문서 조작과 그 폐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쇄는 산자부 공무원이 했다 하더라도 그 조작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음이 감사원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 월성 원전은 언제까지 가동하느냐고 말이야. 언제 폐쇄하느냐고. 배공규 장관인가 하는 사람이 그 직원한테 빨리 폐쇄하도록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좀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싶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즉 청와대가 생각해도 윤석열 총장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아니까 빌라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처형했을 때 빌라도가 유대민중들한테 물어가지고 놓아줄까 말까 그러니까 유대민중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너희가 책임이다. 나는 책임 없다. 딱 빌라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정권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요. 말하자면 좋은 정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말하자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중요 내용 중에 법치주의와 책임 정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부는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 안 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요. 장기표 씨가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야. 장기표 탓이다. 이렇게 할 사람입니다. 국민 탓할 사람입니다. 근데 마침 이분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 징계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징계한 거는 잘못이다가 56%는 그렇고 잘한 거다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의문이지만 하여튼 배 이상의 국민이 윤석열 총장 징계는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국민 여론은 중요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 홍세화 씨라고 있습니다.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걸로 유명한 참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옛날에 공부도 잘하고 이 진보적인 인사로서 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가지고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정치 철학이 뭔지 이념이 뭔지 왜 도대체 대통령 집권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다음 또 이 정권에 지금 움직이는 이 말하자면 운동권 출신들 정부 이 정권의 이 실세들 민주 건달이라 그랬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는 이 민주 건달들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홍세화 씨 같은 분이 즉 이 정권에 보나마나 탄생에 많은 기여를 해서 홍세화 씨 같은 분도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정 교수, 또 강준만, 또 전북대 교수, 홍세화 씨 같은 이런 분들 결국요 조금 더 가면
이 정권을 지지해왔던 사람들한테서 반드시 이탈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정권의 지금 실세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람들도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 계속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나올 사람들, 거기서 이탈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저는 오래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기표의 직격, 분노의 토로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